수업 시간에 이제 사례로 알아보는 소셜 벤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이제 일들이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업을 하면은 이게 아무리 작은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의 결과물과는 관계없이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하면은 우리가 돈도 벌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알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좀 불공정한 부분들을 또 알아가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교육의 장이었고 학교였어요. 제가 만들었던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모델 자체를 그냥 이러이러한 거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배운 부분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론적으로 제 사업에 적용을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혼자. 그게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였고 또 어떻게 보면 철학을 이제 그 형성해 나가는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저의 이제 사회와 함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 때 만약에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그냥 바로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말하셔도 되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불편하시면은 채팅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이제 중간에 제가 말할 때 누가 들어오셔도 이제 전 아무 말도 안 할 거고 당연히 이제 발언권을 드릴 거고 또 채팅을 치실 때도 누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제 제가 이런 의견은 뭐 말도 안 되는데요? 이런 식의 피드백은 절대 드리지 않고 항상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코멘트를 받을 거라는 걸 약속드리니까 편하게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할게요. 보이시죠? 네, 아, 네. 보입니다. 잘 보이시는구나.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제 사업체, 그러니까 비영리 스타트업인데 소셜 벤처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십시일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십시일반이라는 거에서 좀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반이 아니고 그냥 밥을 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밥을 주는 단체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한 25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그 학생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제게 저 멀리서 이제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2명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 식판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식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저 사람은 배가 안 고픈가 보다. 그냥 친구랑 이제 대화하려고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게 빈 식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 가면은 고기 반찬 이런 거는 리필이 안 되는데 김치나 밥은 리필이 되거든요. 그걸 다시 리필 받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때. 근데 제가 물론 그들한테 가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인터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정말 힘드시구나.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돈을 그 밥을 먹는데도 아끼려고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좀 학업을 이어가고 있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만 이제 약 그 1.5%, 그러니까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1.5%가 소득분위가 0분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대학생들이 이제 1.5%였고 소득분위가 1분위, 2분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까지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는데 거기까지 갔을 때 한 5%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사실은 경영학과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돈 벌고 뭐 기업적인 사고에 익숙한 이제 수업과 그런 환경들에 노출돼 있다가 이제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큰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마냥 돈 버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사태가 이렇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3학년이면은 갓 군대를 제대한 상태고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도 없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시간과 돈이 부족한데 내가 뭘 도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몸으로 때우자라는 게 저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은 강의와 강의 사이에 공강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의가 없는 공강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만약에 학생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제가 제공한 봉사의 대가로 식권을 받는 거예요. 학생 식당에서. 그리고 이 식권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아까 밥을 먹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한테 줄 수 있다면은 내가 봤던 그 문제, 내가 목격했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십시일밥이었어요. 봉사 동아리 이름이 십시일밥이었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가운데 있죠. 봉사 동아리가 가운데 있고 이제 좌측에 대학생 봉사자가 있잖아요. 저희가 막 모집을 했어요. 학교에다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 같은 거 걸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했죠. 그래서 공강 시간에 그 너희가 다 시간표를 나한테 쫙 보내주면은 내가 그 시간표를 잘 조율해가지고 학생 식당에 매칭해줘가지고 그때 이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매칭해 준 거죠. 그리고 학생 식당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주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실제 저희 봉사활동하는 사진인데 이제 식판을 닦는 거. 여러분들이 배식하고 그 트레이를 반납하잖아요. 그럼 반납하면은 그거를 이제 뒷단에서 이제 음식물을 버리고 마지막에 식판을 닦거든요. 이런 일들을 했고 그다음에 또 배식. 여기 보면 십시일밥 로고 저 유니폼이거든요. 이렇게 로고 이런 게 십시일밥에 써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단체 배식할 때 깍두기 올려놓고 김치 올려놓는 거 어떻게 보면 주방 보조 역할들을 좀 했었죠. 그리고 홀 정리, 먹고 나간 자리에 식탁이 더러워지면은 닦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알바 같은 일들을 했었죠.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찌됐건 학생식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력을 제공한 거니까 그 대가로 저희한테 식권을 준 거예요. 1시간 일했으면은 식권 2장, 뭐 1.5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식권을 줬고 저희는 이 식권을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저의 학교에 다니는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 대학생들은 어차피 밥 먹으려면은 그 학생 식당 가서 식권을 사서 그 식권을 통에 넣어야지 밥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식권을 주니까 바로 그 학생 식당에서 식권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학생 식당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건비 대신 식권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식권이 우리를 통해서 취약계층 대학생들한테 가고 그 취약계층 대학생들이 어차피 그 식권은 그 식당이라고 써 있으니까 식당에서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자신들의 인건비로 대신해서 지출한 그 식권이 어떻게 보면 매출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현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취약계층 학우들에게 어떻게 식권을 전달했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는 이제 사회복지나 이런 거에 전혀 모르는 경영학과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또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학교에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식권을 모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식권을 500장 정도 모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학생 식당에서도 약간 우리를 탐탁치 않지만 이게 계속 귀찮게 제가 하자고 하니까 한 거거든요. 식당에서. 그래서 막 약간 갑을 관계다 보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식권의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2개월, 4개월인가. 아무튼 그 학기에 써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0장을 모으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식권을 써야 되는데 빨리 전달해서 그들이 쓰려면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딱 그 500장을 가지고 그 제가 학교에 있는 학생처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학생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쇼핑백에다가 식권 500장 넣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모아왔다. 그러니까 좀 우리 학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처에서 리스트 있죠? 이러면서 저 전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연히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주면 너무 제가 막무가내였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식권 지금 이거 시간 제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있는데 빨리 좀 전달해주지 왜 안 해주지? 좋은 일인데 하면서 진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 좀 실망을 하고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자체적으로 모집했습니다. 마치 대학생 봉사자들을 모집할 때처럼 네, 대학생 봉사자를 제가 포스터 붙여가지고 모집했잖아요. 그것처럼 아 혁준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제가 혁준님 음소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 들리실 거예요 이제. 그 봉사자를 제가 모집했잖아요.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 걸어가지고 그것처럼 그 취약계층들 이제 우리 식권을 받을 사람 이제 뭐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포스터를 이제 붙인 거예요. 처음에는 신청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뭔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 같은 대학생들 내 옆에서 수업 듣는 동료들이 뭐 이래서 번 식권을 내가 쓴다는 것 자체에서 뭔가 거부감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이제 잘 모았습니다. 이게 현사님 이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린 거고 아,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바로 이어갈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건 그 취약계층 대학생들은 그 식권을 받아서 소비하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도 인건비로 지출한 게 매출액으로 돌아오고 또 그 알아서 대학생들이 홍보 안 해도 오니까 그 식권을 쓰러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 형성됐고 처음에 식당에서 탐탁치 않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다음부터 이게 모델이 잡힌 후로부터는 식당에서도 아 이게 이득이 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에게 오히려 먼저 하자고 한 식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던 식당은 별 문제 없으면은 계속 저희랑 함께 했어요. 오히려 봉사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봉사를 대학생 봉사자들 공강 시간에 한 봉사자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이 봉사에 대한 인증, 봉사 시간 처음에는 봉사 시간을 인증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 상장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기부한 식권은 뭐 20장입니다, 30장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인증해주는 방식으로 리워드를 줬고 이제 단체가 커진 다음에는 봉사 시간을 인증함으로써 대학생 봉사자들에게도 공강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땀 흘려서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서 아, 대학생들의 문제를 학교나 국가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게 제가 대표로 있을 때 제가 2017년까지 이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떠났는데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저희가 봉사자 4,000명 정도를 모아서 이제 식권 6만 장 정도를 기부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한 2,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식권을 그렇게 6만 장 기부한 거죠. 지금은 식권이 한 20만 장 정도 기부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봉사자가 저희가 단순히 일회성 봉사자가 아니고 하루 왔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저한테 시간표 보내면은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방학 갈 때까지. 그래서 거의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4,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한 학기 내내 공강 시간마다 식당에 와서 땀 흘려서 이거 땀 흘리고 다시 수업 들어가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장이 지워지거든요. 이게 식판을 닦고 하는 게 수증기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성 봉사자가 7대 3이었어요. 여자 7, 남자 3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십시일밥이 지금의 십시일밥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그 안 될 거라고 했던 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모든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죠. 내가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은 아, 안 될 걸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친구랑 저 재수했는데 제 재수학원 친구랑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피자, 파스타 이런 거 먹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한다 하니까 야, 그 너라면 하겠냐 이러는 거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파스타집 오픈 키친 같은 거였거든요. 그거 키친을 가리키면서 너라면 수업 끝나고 저기서 일하고 다시 수업 듣고 싶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뭔가 그럴듯해 가지고 상처를 받아 가지고 사업하면 안 되나?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했는데 되게 많은 지원자가 의외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4,000명 봉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할 때. 근데 지원자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사람들이 귀찮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판을 잘 깔아주면은 사람들이 합니다. 사실 봉사활동의 장벽이라는 게 굉장히 컸어요. 이게 그 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기존 봉사활동은 사실은 거의 3-4시간 정도,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반나절 잡아야 돼요, 하루에. 보통 주말에 가서 봉사하면은 뭐 아침에 가서 뭐 오후에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그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반나절을 그 희생할 정도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봉사를 우리 집 앞에서 못 해요. 보통 지정된 장소에 가는데 멀다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 봉사활동을 3-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캠퍼스 밖으로 가야 되니까 장벽이 높았는데 저희는 너희의 공강 시간, 어차피 학교는 왔고 다음 수업 시간까지는 2시간이 비는데 그때 1시간 봉사해라. 부담이 없죠, 시간적으로.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면은 너 수업 듣는 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봉사하면 된다. 왜냐면 보통 학교 가면은 식당이 너댓 개씩 있잖아요. 그건 선택할 수 있어요, 잘 가까운 시간으로. 우리는 그 학교에서 하면 거의 모든 식당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가까운 곳 캠퍼스 밖에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벽도 없다는 이제 어필이 된 거죠. 그래서 시공간적인 장벽이 사라지다 보니까 장벽이 낮아져 가지고 학생들의 봉사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선이 마음은 따뜻한데 나는 돕고 싶은데 좀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어려웠던 그 선의가 조직화되면서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봉사를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저희는. 그게 학생식당입니다. 근데 학생식당이 처음에는 떨떠름했다고 이제 했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 논리와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이제 식권을 노동의 대가로 주면은 사실은 그게 다시 매출로 돌아오고 또 새로운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취약계층, 식권을 받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반드시 그 학생 식당에서 사 먹었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식당 식권을 주니까 가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오는 효과도 있으니까 식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공유 가치가 생성되면서 되게 끈끈하게, 저희는 그래서 재계약률이 90%가 넘었어요. 다시 저희랑 계약하는 학생 식당의 숫자가 10개면은 9개 이상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제부터 식당과 갑을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십이 되고 오히려 저희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식권의 유통기한도 당연히 없어졌고 이제 식당에서도 뭐 저희에게 이제 저희 봉사자들이 오면은 밥을 공짜로 줬어요. 봉사 끝나면은 뭐 3명 정도가 봉사 한 번에 하면은 3명이 끝나고 함께 그 밥을 무료로 먹으면서 이제 서로 친해져야 봉사활동도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했죠. 왜냐면 식당 입장에서는 원래 단체 급식할 때 국 같은 거 푸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식권을 샀는데 음식이 부족해서 안 주면은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무조건 조금 더 만듭니다. 내가 팔 거라고 예측한 것보다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봉사자가 3명, 4명이 가면은 그 시간대에 이제 밑에서 어차피 좀 남을 거를 미리 좀 주는 식으로 하면은 식당에서도 큰 비용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 봉사들에게 좋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혜택이었죠. 밥을 먹고 공짜로 먹고 갈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십시일밥은 제가 이게 처음에 봉사 활동을 했다가 점점 더 많은 학교에 퍼뜨리게 되면서 아예 캠퍼스 이런 봉사활동 중개 플랫폼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학생 식당과 대학생 봉사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저희가 수수료를 이제 차감함으로써 수익 모델을 창출했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어찌됐건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 캠퍼스와 대학생 봉사를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매칭해 줌으로써 계속 사이즈를 키우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4년도에 한양대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한양대는 다 했어요. 거의 모든 식당을 다 했고, 제가 급속하게 사업을 시작한 게, 제가 준비한 게 2014년 2월이었는데 이제 7개월 정도 걸렸죠. 식당을 설득하고 봉사자 모집하고 하는 데는 이 정도 걸렸고, 이제 10월 불과 한 달 만에 3개 식당에서 하자고 해서 왔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한양대와 가까운 데가 지하철로 세정거장 건국대 입구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뭐 외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쭉쭉 가다가, 지금 저희가 하는 식당은 스크린이 2개가 더 필요해요. 지금 다 못 담을 정도로 이제 훨씬 더 많은 30개 정도 대학교에서 이제 50개 학생 식당, 물론 제가 대표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250명, 그러니까 하루에 250명이니까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계속 봉사가 돌아가고, 그 봉사에 대한 대가로 식권이 계속 발생되고, 그게 이제 취약계층들에게 전달되었던 이제 모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한양대를 퍼뜨리는 건 쉽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고, 이제 모델이 야, 저 학생 식당도 하니까 너네도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취약계층 대학생들은 한양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곰곰이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당연한 건데, 당연히 옆 학교에도 취약계층 대학생들이 있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들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확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봉사단체가 아니었고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 학교에 가서 설득을 하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건국대학교에 제가 처음에 갔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저희 그때 돈도 없어가지고 그 A4 용지 반만한 거 이제 학교 앞에 인쇄실에서 프린트 300장을 했어요. 흑백으로. 그래서 거기 저희 포스터를 다 만들어가지고 3명이서 같이 초창기 멤버 3명이서 100장씩 나눠가지고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서가지고 일단 그, 그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가 한양대생이라는 거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학생이고 그냥 옷 입고 일반적인 옷 입고 있는데 갑자기 너 우리 학교 학생 아니지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얻고, 식당에 가도 내가 한양대생이라고 뻥만 안 치면은, 그러니까 굳이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식당 담당자도 영양사분들이 주로 담당자인데 잘 모르겠지 해갖고 제가 일단 300개를 다 뿌리고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영양사님 좀 만나고 싶다 했더니 이제 만나러 저를 만나 주셨죠. 이제 저 어느 학교 학생이다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얘기를 시작했더니 당연히 건국대 학생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들어보시더니 그분이 갑자기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300개 뿌렸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4명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중 그 4명을 저희가 모아서 솔직하게 말을 했죠. 나가 사실은 이 학교 학생은 아닌데 이렇게 모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내가 식당에도 얘기했는데 식당에서 하자고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식당과 얘기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대표를 맡아서 그 식당 영양사를 만나서 구체적인 이제 봉사 일정을 만들어 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부 형태로 관리하거든요. 저희가 17밥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고 한양대, 건국대, 뭐 외대, 가천대 이런 식으로 지부 형태가 있는데 그 지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다시 4명에서 주축이 돼서 또 더 크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왜냐면 그 학생들은 진짜 학생이니까 학교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이런 데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려가지고 이제 사람들 더 모집해서 이제 그 봉사 시작하고, 그리고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친구가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나도 여기 살래 해서 한 경우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연도가 잘못돼 있네요. 이렇게 잘못돼 있는데 이게 아마 16년일 거예요. 이쪽이 쭉 다. 어찌됐건 이게 14년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이제 제대가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할 때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한번 했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 다음부터 한 세네 개 대학교 지나고부터는 이렇게 좀 폭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언론 보도를 좀 많이 탔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번 이상 그 주요 매체들 거의 한 100번 이상 주요 매체들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돼서
그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날인데 겨울 성큼 내일까지 꽁꽁 막 이런 기사가 있죠. 지금 더운데 여름이 되면 겨울이 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희가 일면에 이렇게 실리기도 했고, 뭐 조선일보에도 저희가 그 한 면을 전체 장식하기도 했고, 또 중앙일보 제가 이상한 포즈를, 이런 과한 포즈를 요구하더라고요. 진짜 하기 싫은데.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되면서 그 그때부터는 이렇게 맨땅 헤딩 막 갑자기 대학교 한복판에 가가지고 막 전단지 뿌리고 이렇게 안 해도 먼저 연락 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식당이 먼저 연락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학생들이 이걸 보고 야 나도 한번 우리 학교에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은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거죠. 오케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제작 비용을 줄게. 50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해봐. 이게 노하우를 알려줄게 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식당에 가서 영양사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면은 이제 봉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확장이 굉장히 빨랐던 거죠. 사람이 먼저 나와주니까. 근데 식당에서도 사실은 먼저 연락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언론 보도로 유명해지면은 식당에서 오케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사실은 이런 사회적 기업을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사회적 기업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받아주려면은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식당도 대학교 학생 식당도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외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형 프랜차이즈가 많아요. 뭐 삼성 웰스토리, 뭐 하나 푸디스트, 뭐 이런 그 체인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는 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한 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좋은 거죠.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군데 대학교에 지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한 지점에서 하면은 다른 지점 설득할 때도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십시일밥이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좀 아까운 거예요. 이 십시일밥이라는 브랜드가 좀 아까워서 제가 다른 활동들을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처음에가 한 게 십시일 찬, 이제 밥이 있으면 찬이 있어야 된다 해서 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봉사자가 이제 한 그러니까 매주 이제 한 1,000명 넘게 봉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봉사에 뜻이 있는 학생들인데 이 사람들을 주중에만 봉사를 하는 건 좀 아까운 것 같다, 사회적인 낭비인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원하면은 주말에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주말에 봉사활동하는 걸 기획해야겠다. 그게 십시일 찬인데 어떤 걸 했냐면은 그 저희가 매주 20명 정도가 주말에 모여서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찬을 이제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가지고 그 독거노인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특히 독거노인 할아버지들은 거의 뭐 반찬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양이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반찬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먹을 수 있는 그 반찬을 갖다 드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 주에 또 떨어질 때 때문에 갖다 드리는 형태의 봉사활동을 했죠.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봉사하기 한 3일 전쯤에 이제 봉사자 모집한다라고 공고를 뿌리면 선착순으로 이제 받아주는 거였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진짜 이거 인기가 폭발했어요. 진짜 십시일 밥은 경쟁률이 2대1이었는데 십시일 차는 5대1 이상이에요. 왜 제가 5대1 이상이라고 하냐면은 한 5대1쯤 될 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20명 뽑는데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즉시에 그 1,000명 이상 있다고 했잖아요. 누적으로 하면 몇천 명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메시지 확인할 때쯤에 이미 10개가 와 있고 해서 한 100개 넘어갈 때쯤에 이제 다시 공지를 써가지고 다시 단체 메시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하지 말라고, 끝났다고. 이 예비 번호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이 강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재밌으니까 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왜냐면 저희가 반찬을 만들고 다 패키징 한 다음에 뭐 제육 같은 거 남잖아요. 그럼 그걸 저희끼리 먹었거든요. 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같은 대학생들 20명 모여가지고 반찬 같이 만들고
끝나고 밥 먹고 그다음 배달해 드리고 하는 게 재밌으면서 뿌듯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 한 500명 정도를 한 2년 정도 도왔어요. 지금은 이제 사업이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시일권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중앙도서관들이랑 같이 한 건데, 이제 그 과에 따라 다른데, 그 막 기계공학과나 경영학과처럼 그 학과의 학생들이 막 300명씩 넘는 데들은 전공 서적 수가 비례해서 증가하지가 않아요. 전공 서적은 보통 한 3-4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 서적을 사야 되는 거죠.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5-6만 원 하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싶어서 저희가 17권 캠페인을 같이 해서 이제 선배들한테 돈을 기부받아 가지고 전공 서적이 좀 비율대로 좀 부족한 데다가 전공 서적을 조금 이제 확충해주는 도서관에, 그런 식의 캠페인을 한번 했었고, 이 당시 17밥이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다음에 17양, 이거 세 번째, 이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생긴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같이 이제 협력을 좀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는 17밥은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공강 시간에 식당에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근데 이 17양 회원들은 뭐 하냐면은 공강 시간 때 그 고양이를 돌보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안에 보면은 길고양이들이 많이 사는데 밥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들끼리 공강 시간 스케줄을 모아가지고, 야 너가 이때 비니까 이때 고양이들 밥 주고 뭐 물 갈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었고, 그 네 번째는 저희가 다른 이제 비영리 단체 또는 소셜벤처랑 파트너십을 한 건데, 그 열린 옷장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 열린 옷장은, 혹시 열린 옷장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열린 옷장 들어보신 분 없구나. 제가 누구 있으시나요?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못 들어보셨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열린 옷장 같은 경우는 그 취준생들이 그 취업할 때, 그 면접 볼 때 양복을, 정장을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장 비싸잖아요, 솔직히. 그냥 5-60만 원 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프라이스 레인지가 다 다르지만 그 좀 취약계층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3박 4일 정도 이제 한 저렴한 가격을 내면은 그 양복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취업 면접 다닐 때만. 이제 그런 사단법인인데, 이제 저희 십시일밥 수혜자, 식권을 받는 수혜자들한테 이제 저희가 식권을 그 원하시는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해 드리거든요. 본인이 받아볼 수 있게. 그 봉투에다가 식권을 넣어서 보내드리는데, 거기다가 열린 옷장 그 3박 4일 정장 이용권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면 십시일밥 수혜자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 중후반 학생들은 밥도 무료로 먹고 옷도 무료로 빌릴 수 있으니까 취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고, 그 밑에 푸른 나눔이라는 곳은 사실은 저희가 십시일 찬할 때 반찬 만들고 하는 거를 이제 이 푸른 나눔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어떤 걸 또 하셨냐면은 생리대를 또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십시일밥 수혜자고 저희가 수혜자를 선정하잖아요. 그분들이 수혜자 선정되면은 취업 준비생인 경우는 그 정장 교환권도 받고, 거기서 여성인 경우, 여성 취업 준비생인 경우는 희망자에 한해서 생리대까지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드려서 대학생들이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기조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사업을 설명을 쭉 드렸는데, 사실 저도 좀 지금까지는 그냥 사업의 스무스한 이제 발전 단계를 보여드린 거잖아요. 근데 고민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봉사활동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거는 제가 어떤 비영리 단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소셜벤처를 만들겠다?
저 소셜벤처가 뭔지도 몰랐다고요. 2014년 당시니까 소셜벤처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시기였는데 어찌됐건 전 몰랐는데 이게 봉사활동이라고 제가 딱 규정해 버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소셜벤처는 돈을 벌면서 좋은 일을 한다는 이제 딱 개념이 잡힌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고 그냥 좋은 일을 하면은 당연히 돈을 좀 쓰면서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봉사자를 막 모집하잖아요. 그때 그 현수막을 만들고 포스터를 만드는데 다 제 용돈으로 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할 때 그 전 또 몰랐는데 단체 급식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보험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일하다가 다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보험이 들려 있거든요. 상해보험이. 근데 가장 이제 난감했던 게 저희가 식당 설득할 때 식당에서 너네 다치면 누가 책임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근데 이제 식당에서는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보험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을 제가 그래서 현대해상에 알아보니까 아니 이런 활동이다라고 했더니 이제 1인당 2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봉사활동 저희가 39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80만 원. 와, 이것도 일단 저희가 일단은 보험을 들었어요, 다. 그 제 용돈으로.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죠. 나 이렇게 좀 내 나만의 봉사활동 프로젝트 하는데 처음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유니폼도 사야 돼요. 왜냐면 봉사활동할 때, 아니, 그 식당에서 일할 때 그 위생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셔츠 이런 거 입고 가면 안 돼요. 위생복을 입어야지 그 보건소에서 검사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생복은 돌려 입는다고 쳐서 그래도 한 10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명 되니까 거의. 그것도 꽤 비싸고 한 세트당 그 모자 쓰고 위에 아래 하면 한 3만 원 되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한 학기 돌려보니까 제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나 뭐지 이거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만약에 소셜벤처 이런 아이디어가 애초부터 있었다면은 훨씬 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이 화면 저희가 처음에 그 보여드렸던 화면이랑 똑같죠. 근데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대학생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들을 학생식당에 매칭해 주는 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원래 이 화살표가 아까 제가 첫 번째 했던 화면에서는 저희가 봉사한 만큼 식권을 주는 게 저희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 모델이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 봉사활동이고 그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반 비용들, 현수막 만들고 보험 가입하고 옷 만들고 하는 비용들이 다 비용을 떨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식권 대신 식당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일한 만큼 현금으로 달라, 현금으로. 우리가 10시간 일했으면은 그에 맞는 최저시급을 딱 달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거기서 20%를 떼겠다. 그리고 나머지 80%를 너네 식권으로 귀찮지만 다시 구매하겠다. 그리고 그 식권들을 취약계층 대학생한테 기부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너희도 뭐 20%는 조금 덜 쓰이겠지만 어차피 80% 쓰이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일한 만큼의 20%가 수익 모델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뭐 옷 같은 거 사고 그러니까 위생복 같은 거 구입하고 보험 가입하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봉사활동일 때는 저희가 냈지만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되고 좀 더 사회성을 인정받으면서는 서울시에서 이제 면제를 해줘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당 1,000원씩만 내고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여러분 좀 그래프 보시면은 어렵게 생겼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했던 거 있잖아요. 십시일밥 봉사활동, 봉사단체로서의 십시일밥은 이 하얀색 점선이에요. 왼쪽에는 점선이죠. 이 점선을 쭉 밑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숫자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0은 재무적 가치입니다. 보면 X축이 재무적 가치잖아요. 오른쪽에. 재무적 가치. 그러니까 즉 돈을 하나도 못 버는 모델이었던 거죠. 돈을 오히려 쓰면 썼지 재무적 가치는 빵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Y축에 있는 사회적 가치는 쭉 올라가죠. 왜냐면 돈을 하나도 안 벌고 그냥 오로지 희생하면서 봉사만 하니까 사회적 가치는 점점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지금 이 화살표가 있는 이곳까지,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곳까지 절대 못 올라갑니다. 뭐냐면은 돈을 계속 써야 되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니까 뭐 재벌이 하지 않고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모델로는 절대 못해요. 어디쯤에서 끊기냐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한 5분의 1 지점에서,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지점에서 포기했을 거라고요. 야, 돈이 계속 드네 이거. 예, 그만해야겠다. 왜냐면 진짜 망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근데 만약에 제가 20% 수익을 뗀 것처럼 봉사활동에다가 수익 모델을 좀 얹으면은, 이 그래프가 빨간색 실선 지금 새로 등장했잖아요. 이것처럼 약간 기울기는 기울어져요. 그 말은 약간 사회적 가치가 느리게 창출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20%를 떼버리니까 80%밖에 사회적 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기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살짝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건 맞는데, 얘는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서 요 위까지 간다는 겁니다. 요 마우스 커서가 있는 지점까지. 여기까지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돈 안 쓰고 내가 돈을 벌면서 좋은 일을 하니까 더 오래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화살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비영리 스타트업 또는 소셜벤처가 투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여기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여기에 못 들어오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걸 서로 알기 때문에 지원금도 잘 못 받게 되고 투자는 더더욱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갖춘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셜벤처 경연대 이런 곳에 나가서, 이제 저는 이제 저 그때 그 당시에 1,300팀이 나왔어요.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소셜벤처들이. 저희가 이제 1등 했습니다. 전국 1등을 했고, 그래서 상금을 1,500만 원 정도 받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좀 사업 자금을 썼고요. 그 다음에 소셜벤처 경연대회 이후에 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제 사업화 지원금 3,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게 저 대학생 때 했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기반으로 시드머니로 사업을 진행했죠. 근데 여기서도 육성 사업도 매년 400팀, 500팀 가까이 뽑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최우수 3팀에 뽑혀가지고 이제 지원을 이제 맥스로 받았죠. 이게 3,500만 원을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마일스톤 점검을 해서 잘하면은 더 많이 맥스까지 끌어다 주고, 못하면은 뭐 2천만 원만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수익 모델,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갖추니까 조금 더 사회적으로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돌이켜 보면은 비영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이 단어가 사실은 되게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비영리? 안일 빚자니까 절대 영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단어의 틀에 저 스스로를 가뒀던 거예요. 비영리는 절대 돈을 벌면 안 돼. 난 좋은 일만 해야지. 그래야 착한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 보면은 왼쪽 박스에 100% 논프로핏이라고 돼 있잖아요. 논프로핏이 비영리인데, 이게 완전히 수익이 안 나는 비영리, 완전 봉사활동. 사실은 이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를 해석할 때는 완전히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익 추구를 최선에 두진 않지만, 우리는 사회적 가치 추구가 최선이지만 다만 그 사회적 가치를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긴 한다는 게 비영리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수익 추구가 잘 되고 완전한 지속 가능성이 확대되면은 그때는 이제 소셜 벤처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영리는 논 프로핏보다는 not for profit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프로핏을 완전히 1순위는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셜 벤처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해줘요. 저는 제일 두려웠던 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총회를 합니다. 총회. 비영리 법인들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회원들 총회예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긴급할 때는 좀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제가 그때 제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판단했고 내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20%를 떼겠다는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동의를 구해야 됐었어요. 회원들한테 총회에서. 근데 제 총회를 이제 앞두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은 거예요. 이 회원들은 사실은 그냥 봉사활동만 하고 가면 되는데 나처럼 뭐 이런 뭐 돈 버는 방식, 뭐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저는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그 20% 뗀다고 말했을 때 이해를 못 해주고 혹시 제가 역시 돈 벌려고 이 사업을 했구나, 역시 그런 거였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비판을 받을까 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총회에 가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학생이고 당신이란 말 안 썼지만 나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학생이다. 근데 내가 시작한 건 맞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맞지만 나도 이렇게 내 돈 쓰면서 하는 거 힘들다. 나도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진짜 거의 만장일치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뭐 한두 명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실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반대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20% 떼라. 당연히 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섀도우 복싱 한 거예요. 혼자 애들 이해 못할 거야 이러다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다 이해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뭔가 소셜 벤처 하거나 할 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기본인 겁니다. 그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궁극적으로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들 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여기 가기 전에 저희가 한 10분 정도만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몇 번 지금도 학부 강의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저는 항상 저 학생일 때도 그렇고 재밌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일 때도 그렇고 뭔가 현장 강의가 아니면은 뭔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유튜버들을 보면서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유튜버들은 사실은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라이브를 해도 누가 보고 있는지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우리 줌은 이제 화면 여러분들 킬 수 있지만 어찌됐건 거긴 키지도 못하고 그냥 댓글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몰입을 하거든요. 재밌으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 모델을 피칭하거나 사업 계획서 쓸 때 저는 1순위가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이고 수업 내용이건 뭐여도 사람들이 안 들으면 끝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전제를 깔고 발표를 했거든요. 피칭할 때. 내가 발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 발표를 정말로 최대한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최대한 듣기 싫어한다. 라는 전제를 깔고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피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이제 좀 몇 년이 지나도 한 5년 지났죠. 제가 이 조직을 떠난 지 4년 지나도 제가 마음속에 두고두고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컴플렉스에 관한 거예요. 내가 사업할 때 왜 이렇게 했지라는 건데 탑다운.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탑다운이 안 좋고 바텀업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례 때 말씀드렸냐면은
여성들, 아프리카 여성들한테 우물 기르러 여덟 시간 막 마을 밖으로 나가면은 여성들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집 앞에다가 우물을 설치해 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줬더니 이제 자살률이 높아진 거죠. 뭐냐면은 여성들은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있는 것보다 동료 그 여성들이랑 함께 물을 기르러 가는 6시간 정도가 전 해방구였는데 그게 사라진 거잖아요. 전형적인 탑다운식 방식의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하마 말씀드렸죠. 토마토 딱 길렀더니 오 역시 잘 길러. 아프리카 사람들, 잠비아 사람들은 뭘 몰라. 우리 이태리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바로 이제 토마토 수확할 때쯤에 하마 200마리가 올라와서 먹어치우고 나갔다. 왜 안 말해줬어? 너네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일을 할 때 대부분 그냥 머릿속에서 도와주고 그냥 밑으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도와주면 좋은 거지. 끝. 심플한 생각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발표 시작할 때 잘 기억나시죠? 제가 식판을 나눠 먹는 친구를 보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도 못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왜 이거 일필 받아 먹어요? 좀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도 안 되긴 하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탑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 사람들한테 좀 힘든 것 같아. 내가 그냥 식권 주는 방식으로 봉사활동 해야지. 그게 십시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원하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이제 식권을 받는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는 한양대학교 학생체 통해서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버팅기다가 전달 500장 했거든요. 학생처에서 결국에는 유통기한 조금 한두 달 남기고 그냥 간 거야. 그냥 500장의 식권을 20명, 25명에게 그냥 준 거거든요. 손에 쥐어준 건데 그 사람들이 싫어했으면 어떡하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기분이 더 상했다든가 아니면은 이 식권이 필요 없다든가 다른 류의 서포트가 필요했다든가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직접 모집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일단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 수 있죠. 탑다운보다는 실제로 물론 탑다운 시작했지만 운 좋게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줬다. 우리의 서비스를. 그게 이제 우리가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운 좋게 그 리스크를 피해간 건 맞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식권 드릴 때도 뭔가 좀 그냥 뭔가 이렇게 자선적인 의미에서 준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항상 너희 옆에 있을게 이런 개념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용법까지 해서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거 그런 뭐 실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것도 같이 붙여드리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글들을 올려주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희한테 고맙다고 답장을 쓰는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대학생들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에브리타임 이런 거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웠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든데 이제 식권이 많이 힘이 됐다. 그리고 또 식판을 반납하는데 이제 17밥 학생들이 봉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너무 고맙다. 내가 직접 가서 말은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글들도 올려주시고 이런 거 보면은 식권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과정을 이제 밥을 다 먹고 고맙다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거를 보면 힘이 나죠. 근데 어찌됐건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탑다운은 지향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먼저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의 니즈에 맞는 형태의 소셜벤처로 갔었던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케이스인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왼쪽에 이제 사진 아주머니 계시죠?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 나왔을 때 이제 아주머니가 인터뷰하신 건데 이분은 저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저, 그, 저의 첫 학생 식당에서 계셨던 이제 식당 이모, 저희 여사님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그분들이 스스로를 서로 여사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호칭을 해드렸는데 이제 굉장히 친하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여사님들 생일이 되면은 저희 생일 케이크도 저희가 이제 해드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친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저한테 오더니 저를 호영 학생 나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만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친했던 분이 이제 나가시니까 왜요 했는데 이제 그 대부분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계약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은 1년 이제 364일 되면은 이제 그 다음날 나가는 거죠. 거의 예외가 무조건 딱 그때까지 버티시다 나가는데 당연히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좀 아쉬우면 아쉽긴 한데 더 이제 뭔가 계속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는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아주머니 말고 다른 아주머니들이 더 친한 아주머니들 많은데 저희한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십시일밥이 그래도 이제 학교 안에서 좀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수백 명씩 있는 집단이고 또 전국으로 가면 몇천 명 있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저희를 호의적으로 생각해주고 그런 단체니까 혹시 좀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제안을 학교에 좀 해주면 안 되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 직영으로 하는 식당만 해서요. 뭐 사실 대기업에서 계열사에서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이런 식당에서 이제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사실은 이렇게 계약직 2년 매번 하는 게 힘들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되게 난감해진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에도 잘 보여야, 학교 직영 식당에서는 이 십시일반을 하고 말고 결정하는 걸 학교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학교가 직영이니까, 학교가 의사결정권자니까. 근데 그런데 가서, 학교한테 가서, 야, 이런 계약직 2년씩 한 관행을 없애고,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갑한테 뭐라고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학생회에서도 많이 총학생회 같은 데서도 많이 다루던 안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이제 정치 집단화되는 그런 리스크도 있었던 거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급부에는 우리가 정말 친하게 지냈고 우리를 이제 자식처럼 생각해 주신 이제 여사님들, 아주머니들께서 매번 2년 되면 나가고 인사하고 나가고 이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안 했어요. 저희가 결국에는 그 제가 이제 용기를 못 냈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은 이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괜히 막 역풍 맞아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두고두고 이제 가슴에 남아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사이드 얘기고 그 부작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질문을 준비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십시일밥이 봉사활동 하면은 이 여사님들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계약직 다 돌아와서. 왜냐면은 식당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임금을 주면은 그 중에 80%가 다시 매출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십시일밥 봉사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이득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머니들을 해고하고 우리로 그냥 대체해버리면은 사실 우리야 뭐 봉사활동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쳐내기를 쉽고 하니까 우리로 다 채워내가지고 이제 원래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고용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발표 때 또는 모든 것에서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았고 굉장히 유효한 비판이죠. 굉장히 유효한 비판이었고 초반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대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그 봉사활동 시간을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원래 저희가 봉사활동할 수 있는 게 뭐 학교 오는 시점부터니까 공강에 따라서 다르지만 9시부터 6시까지 봉사활동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청한 식당들도 있습니다. 다 채워달라. 시간 단위로. 그러면은 딱 눈치를 채는 거죠, 저희가. 저 사람들이 한 명 아예 인원을 줄이고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구나.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아예 규칙을 모든 지부에 우리는 11시부터 2시 사이에 있는 시간에만 봉사활동을 한다. 그 앞뒤 시간에는 제한이 와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그 식권 수도 줄어들고 저희가 떼가는 수수료도 줄어들지만 비례해서 우리가 그 시간까지 다 일해버리면은 우리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일하던 그 아주머니들 해고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니까 하지 말자고 한 거죠. 근데 11시부터 2시는 왜 했냐면은 잘 관찰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식당이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식당 갈 때 뭐 9시, 10시에 식당 간 적 있으세요? 학생 식당? 안 간다고요. 3시 뭐 간 적, 3시, 4시, 5시에 매점은 가도 식당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9시, 10시에 가보시면은 전 많이 가봤는데 식당이 정말 고요합니다. 되게 무서울 정도로 한산하고 되게 여유로운 곳으로 변하는데 10시, 11시부터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 학생들이 줄 서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 시간대는 일손이 엄청 바빠요. 근데 그 시간대를 위해서 딱 3시간만 알바를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식당에서는. 왜냐면 3시간 알바로 학교까지 굳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알바를 할 때. 그래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결국 식당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11시부터 2시 사이는 그냥 빡센 시간이다. 약간 이 시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바쁜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사님들도 굉장히 힘들게 그냥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만 우리가 딱 도와준 겁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딱 도와주겠다. 3시간만. 그러면은 식당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필요한 인력을 그때 딱 구하게 되는 거고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거고 여사님들도 그 일의 업무 강도가 좀 줄어들겠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윈윈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만 딱 일을 하는 걸로 이제 해결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크게 갈 수 있는, 더 조직의 규모를 불릴 수 있는 성장성은 어느 정도 포기한 거지만 우리는 소셜벤처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그 탐스슈즈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탐스가 그 신발을 여러분들 사잖아요. 그러면은 1+1으로 매칭해서 신발 하나를 아프리카에 기부했습니다. 신발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면 다치고 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발 하나 사면은 그 신발이 똑같은 게 아프리카에 기부된다. 이런 컨셉의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였는데 탐스도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난감한 부작용 상황에 봉착했어요. 뭐냐면은 아프리카 신발 공장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탐스가 되게 퀄리티 좋은 신발을 무료로 아프리카에 몇천만 클래씩 보내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로컬 신발 공장들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공짜로 좋은 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망하면서 그 공장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탐스는 좋은 일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누군가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랑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탐스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일반 영리 기업이었다면은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냥 뭐 오케이 이런 외부 효과죠. 경제적인 외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 돈 얼마 기부할게라고 하잖아요. 탐스는 아예 공장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만드는 공장을 아프리카로 옮길게. 그리고 이제 고용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신발이 기부되더라도 그 부작용이 해결되는 거죠. 물론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다시 고용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이지만 소셜벤처는 그렇게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소셜벤처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영리기업인지 소셜벤처인지 또는 애매한 기업일 때는 너의 정체성을 이제 딱 탈로 나는, 들통나는 그 시점인 겁니다. 왜냐면 요즘 스타트업도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인 일 많이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결국에 이런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좀 큰 차이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벤처가 유일한 답을 아닐 수도 있다고 한 거는 그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방면에서 창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에 17밥 하면서 돈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라고 했죠. 그 위생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그 위생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17밥 이렇게 옆에 로고가 박혀 있는데 제가 처음에 39명으로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 영양사님이 그
위생복 맞춰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서 맞춰요 했더니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가보래요. 거기 가면은 옷 있대요. 그래서 동대문 갔어요. 제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그 평화시장 있잖아요. 그 평화시장에 가서 이렇게 쭉 엄청 걸어 다니다가 그 땡땡 가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름 바뀌었다. 수원 가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 커브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아웃백 뭐 무슨 그런 막 그런 이제 음식 업체들 옷을 만들더라고요. 꽤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유니폼들 입고 있잖아요. 가면 서버분들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런 옷들 만들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나도 하면 되겠네 해서 이제 거기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10벌, 20벌 이렇게 처음에는. 근데 이게 봉사자가 급격하게 커지고 실시간으로 일주일에 봉사자가 1000명이 늘어나니까 옷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옷이 자꾸 없어져요. 이거를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로고 박혀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밖에 못 입고 다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나 봐요. 근데 어쨌든 없어지고 옷이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게 빨래통에 넣으면은 그 업소에 있는 빨래통들 그 식당에서 쓰는 빨래통은 되게 막 얼룩 묻고 이런 거를 제거해야 돼서 되게 강하거든요. 빨래통 자체가. 거기 놓고 돌리니까 막 이게 옷이 막 해지고 로고가 떼지고 이래가지고 분실되고 손상되는 옷을 또 계속 사야 돼가지고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수원 가운 갔을 때 그 처음에는 막 2, 30만 원 결제하다가 나중에 5, 600만 원씩 결제했거든요. 한 번 가면. 그러니까 약간 이제 VIP가 된 거잖아요. 약간 구매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운집 사장님이 제가 딱 결제하고 뒤돌아가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3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단 노안이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3천 이러더니 이거 차비에 하면서 그 하얀색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26살, 7살 이때인데 이게 영화에서만 보던 드라마에서 보던 이게 그건가? 리베이트인가? 뇌물인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근데 일단 당연히 직관적인 반응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있잖아요. 거부하는 거. 친척들이 용돈 주면 거부하는 거 그런 거 바로 시전했죠 제가. 근데 제가 마치 친척 용돈을 거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의례적인 거부인 것처럼 아주머니가 갑자기 됐어 됐어 이러면서 나가면서 막 등 떠밀고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일단 나왔어요 쫓아내니까. 그래서 좀 걸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걷다가 이제 다시 돌려주러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문을 열고 다시 돌려주고 나왔어요. 저희는 안 받는다고. 근데 아마 그 아주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그런 거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좋겠죠. 근데 그 아주머니는 제가 이 뭐 17밥을 만든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뭐 대표로 하고 뭐 봉사활동 한다 이런 거 모를 거라고요. 17밥이 뭔지도 모르고. 왜냐면 저한테 그 요즘 그 식당 잘 되나 보네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갔을 때 점점 많이 사니까 요즘 식당 잘 되나 보네 이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 식당 업체 무슨 구매팀 담당자 이런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회사 돈을 이용해서 옷을 사는 사람이니까 쟤한테 이제 리베이트를 주면은 계속 여기서 사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이게 얼마나 많이 남겨 먹으면은 또 이런 리베이트까지 주고 앉아 있지 생각이 들고 하다가 좀 뭔가 찝찝하다라는 와중에 갑자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다닐 때뭐 사회적 기업 관련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뭐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오프라인 프로그램이었는데 명지대학교 다니던 학생이 있었어요. 제 옆에 제 항상 옆에 앉는 친구였는데 그 프로그램 만나가지고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이넥터스라는 걸 했거든요. 대학교 동아리.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말해주는 게, 그 고려대 이런 데 가면은, 보문동 쪽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들이 그 재봉틀로 옷을 만드는데 되게 잘 만든다. 이태리 장인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팔로 개척 같은 걸 못 해가지고 저게 그 동대문 남대문 업자들이 싸게 뺏가가지고 그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더라 이러는 거예요. 딱 이제 느낌이 왔죠. 뭔가 일로 가야 된다. 우리가 500만 원을 쓰는데 봉사활동을 해서 식권 기부하는 것도 우리가 좋으니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500만 원을 쓰는 것 자체에서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우리가 직접 그 할아버지들한테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대문에서 지불했던 가격과 똑같은 돈을 지불하고 그 할아버지들에게 우리 옷을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들은 같은 일을 하고 예전에는 업자들이 떼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로 직거래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보문동입니다. 희사님. 보문동 쪽입니다. 네, 희사님 이제 옷 거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입을 옷. 네. 근데 이게 5년 전이어서 이제 좀 그 많이 까먹었는데 보문동 무슨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거기랑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또 채팅이 들어왔네요. 아, 네. 네. 어찌됐건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낸다,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지막 단에서 식권을 기부하는 거, 그것도 우리의 가장 목적이기도 했지만 그 식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옷을 사는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동대문 갔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 좀 취약계층들을 통해서 이걸 구매하면은 아, 더 좋은 게 있겠구나. 이게 그 기업의 밸류체인이죠. 밸류체인 상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낼 수도 있겠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학교 후배들이나 누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소셜벤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 왜냐면은 돈이 안 되니까 나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대기업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러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데 길을 많이 가는데 제가 해주는 어드바이스는 그겁니다. 야, 소셜벤처 안 가도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어디든지 가서도 너의 역량을 펼칠 수 있다.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이 옷을 그 할아버지를 통해 산 것처럼 그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인 뭐 기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현대차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현대차에 들어가서 뭐 부품들 엄청 조달하잖아요. 2만 개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부품들을 뭐 중소기업이나 좀 힘든 취약계층을 통해서 조달해요. 다만 퀄리티 컨트롤은 당연히 해야겠죠. 저희도 이거 옷 만들 때 퀄리티를 최대한 유사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것처럼 조달을 잘 하면은 거기는 단위가 뭐 우리는 뭐 500만 원이지만 걔는 50억, 500억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50억, 500억은 17밥이 100년 해봤자 그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일하든 취약계층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힘든 분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면은 훨씬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소셜벤처가 유일한 답은 아니고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도 마지막 단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사회적 가치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은 또 이제 정치로 풀어내야 된다 이건데 어떤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벤처가 결국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저의 컴플렉스가 뭐였냐면은 사실은 십시일밥이 한 5천 명, 6천 명 되는데 이제 아무런 대학생 복지 관련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또 무서웠거든요. 뭐 약간 정치과 관련돼서 뭔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은 또 저의 그 진실성이 의심받게 되고 뭔가 또 제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비영리단체 소셜벤처는 장점이 빠른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모델을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돌려볼 수 있고 아 이게 되네? 이게 필요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속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5년, 6년 뒤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돕던 수혜자들은 또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요? 이게 문제라고요. 사실은 영속적인 거는 정책은 영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돌려보고 야 이런 니즈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정책에 영향을 줘가지고 영속적으로 이 시스템에 녹여내는 게 사실은 비영리단체 소셜벤처가 할 수 있는 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아닌 문제도 있겠죠. 근데 저도 십시일밥의 대학생 복지 문제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식권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고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데 왜 학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국가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근데 저랑 같은 유사한 시점에 활동했던 민달팽이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민달팽이 유니언인데 또 다 별도의 단체지만 어찌됐건 청년 주거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달팽이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민달팽이는
껍데기가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건데 여기는 청년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주택 솔루션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 주택 관련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다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청년 정책 변화도 많이 일궈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정말로 사실은 단순하게 내가 식권을 전달해 주는 거는 좀 맞았나? 사실은 이런 쪽으로 갔었던 역할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인데 여러분들 제가 발표를 오늘 강의를 계속 했지만 결국에 남는 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기억이 이제 물론 돌이켜 보면은 이제 다 리마인드 되겠지만 몇 가지 이제 가슴에 꽂히는 얘기들이 남고 나머지는 좀 이제 그냥 이해는 됐으나 기억은 안 남거든요. 근데 소셜 벤처들이 그래요.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제 십시일밥 하게 된 계기, 그 식판을 나눠 먹던 그 친구들, 그 마음 아픈 얘기들 이런 것들이 딱 가슴에 꽂히면서 야 여기를 둬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 사이에 있는 뭔가 시스템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사실은 제품으로 기억되죠. 하나 딱 뭐 다 떠나서 뭐 이런 기능 이런 거 뭐 원리 이런 거 관심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잘 되면 돼요. 그것처럼 소셜 벤처는 우리의 스토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게 됐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슴 속에 꽂아줘야 사람들이 우리를 후원하고 지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말이랑 그러니까 약간 말빨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소셜 벤처를 할 때는. 왜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효과적인 게 필요한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펭귄이 이제 그 얼음 위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구 온난화 사진을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가 왜 중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지금 뭐 매일매일 하루에 이제 2만 3천 톤의 빙하가 녹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딱 가슴에 꽂히세요, 이게. 야, 그게 얼마나 큰 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지.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매일매일 잠실 종합운동장만한 사이즈의 빙하가 하루에 10,000개씩 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이 오거든요. 종합운동장이 이만한데 그렇게 10,000개가 녹고 있어 하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똑같은 수치를 표현한 것만 다르게 한 건데 사람들의 가슴에 꽂히고 안 꽂히고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 인식할 때나 우리의 아이디어를 어필할 때. 그리고 이제 쓰는 능력도 마찬가지인데 쓸 때는 저희는 주로 쓸 때 이제 PPT 만들거나 사업 계획서 쓰겠죠. 저 처음에 17밥 모델을 너무 사랑하고 제가 많이 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왼쪽에 보세요. 반으로 갈라서 왼쪽에 before라고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썼던 사업 계획서입니다. 거의 논문이에요. 논문 거의 막 수치 막 해가지고 막 우리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읽는다고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저도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바꿔서 애프터로 바꿨죠. 식권의 수요가 이만큼 있고 학생 식당은 1,000개 있고 그 봉사자가 이만큼 대학생들의 수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엮어서 우리가 사업하겠다. 끝. 그러니까 이게 원 슬라이드 원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 페이지 원 포인트라고 하는데 하나의 페이지에서는 하나의 포인트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 PPT도 다 원 슬라이드 원 포인트입니다. 제가 한 슬라이드에서 2개 이상의 정보를 담은 적은 없습니다. 딱 하나만 보이는데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에 넘기면서 하나씩만 습득할 수 있게 보는 사람이.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안 읽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심사위원들도 바쁘고 이런 글을 읽을 만한 그런 애정이 없겠죠.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들을 읽게 만들려면은 최대한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전제를 하시고 최대한 그 사람들의 눈과 귀에 꽂을 수 있는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염두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시일밥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름을 소셜벤처를 좀 잘 된 데 보면은 좀 이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십시일밥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약간 좀 충격적인 이름인데 파랑식권이었어요. 파랑식권. 약간
뭔가 파랑이 좋은 약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식권이 돼가지고 약간 파랑 식권이란 제가 그 정도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정도고. 아, 현사님 질문 제가 이거 끝나고 답장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그 정도의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쇼크죠. 근데 제가 파란식권이라고 하니까 저 후배가 와,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냐고. 그래서 내가 열받잖아요. 내가 지은 이름인데.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십시일 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같이 밥 먹고 있던 친구들이 일순간에 와,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바꿨죠. 만약에 제 이름이 파란식권이었으면 잘 됐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좋고 직관적이면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사업체를 맨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게 될 거예요. 자기 이름 검색하듯이. 근데 검색하는데 뉴스가 맨날 뜨는데 우석대학교 십시일밥이 뭐 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석대 나 가본 적도 없고 우리 십시일밥 안 하는데 이래가지고 봤더니 십시일밥 이름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이제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마치 갑자기 UN 이름을 걸고 길거리에서 모금을 해서 횡령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UN을 욕하겠죠. 왜냐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희가 다행히도 이제 상표권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석대 쪽에 연락을 해서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상표권을 등록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름을 무단으로 이제 내세워서 모금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좋은 일 하시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냥 우리 십시일밥 지부에 들어오세요 해서 지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같이 했던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표권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런 대응도 못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할 때 귀찮거든요. 상표권 등록하고 뭐 이런 절차 법인 설립하고 귀찮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귀찮아도 초반에 반드시 해둬야지 나중에 하면은 더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좀 발표를 했고요. 지금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지금 또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을 건데 그 현선님께서 먼저 이제 댓글로 질문 주셨는데 초반에 어느 과정까지 혼자 하셨고 초기 운영 멤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다는 건데 초반에 전 초반부터 같이 했어요. 초반에 완전 초반에는 2명이서 했고 네, 한 달 뒤에 바로 이제 10명을 모집했어요. 그 초기 멤버는 사실은 되게 힘든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6명? 그러니까 6명이래. 제가 2014년 2월에 시작했는데 사업이 9월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사업을 못한 건데 10명을 모아놓고 초기 멤버를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사업은 7개월 동안 진행이 안 되니까 약간 허공에서 발길질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듣고 온 10명의 친구들이 눈은 반짝반짝한데 한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의할 때마다 막 헛소리만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좋은 일 하는 토론 성토회도 아니고 말만 하니까 다들 지쳐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연말에 열리는 걸 알고 9월에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11월에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에게 대학생들이니까 다 스펙을 좀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대회를 이제 제가 나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크긴 컸습니다. 뭐 상금 받는 것도 상금 받는 건데 1등 할 거라는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1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이제 우리가 뭉쳐가지고 이제 사업이 좀 딜레이 되더라도 애들이 열심히 참여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공모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이 실패해도 공모전은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열심히 10명을 해가지고 사업도 9월에 시작이 되고 공모전도 우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 멤버가 그렇게 생겨서 운영이 됐고요. 비영리단체 대표자 역할은 저는 사실은 대표자 역할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냥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제가 인사 관리한다든가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짠다든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이 관심을 가지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을 미루지 않고 그냥 했을 뿐입니다.
네, 요게 현사님에 대한 이제 대답이고, 혹시 또 질문이나 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뭐 댓글이나 커멘트 그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지금 뭐 공모전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캠퍼스 타운에서 하는, 한양대 캠퍼스 타운에서 하는 거에도 이제 멘토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사업 규모가 조금 더 커졌을 때는 어떻게 투자를 받고 외부에서 경영 컨설팅 같은 걸 받으셨는가 궁금해서요. 보통 일반적인 벤처들은 뭐 창투사나 그런 데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소셜 벤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아, 네, 맞아요. 그 사실은 그 그런 정보들이 모여 있는 곳을 먼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나 뭐 소셜벤처 협회 이런 데들에서 정보를 주로 모아 놓거든요. 그런 데를 이제 보시면은 지원 이제 셋 아이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걸 발견했고,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이제 그 경연대회 가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끈이 생기는 거잖아요. 끈. 그 끈에서 이제 사람들이 멘토링을 해주고 또 그 멘토들이 야 이런 게 있어. 하면 알려주면은 오케이 그런 게 있구나. 참여해봐야지.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또 다른 프로그램 홍보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간 곳에서 정보를 얻게 되면서 가지치기라면서 제가 이제 지원 사업들도 알게 돼서 지원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실은 제가 작년에 SK CNC에서 했던 그 네. 체인 공모전에 나가가지고 저도 본선 결선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영리기업체에서 그런 이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제 모집하던 것은 이제 소셜 벤처들을 찾는 거였었어요. 코인을 네. 활용한. 아, 네. 근데 예, 저는 근데 처음에 그걸 보면서도 납득이 안 갔던 게 그 코인이라는 걸 활용하는 것 자체가 소셜 벤처랑 이어질 수 있는가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일반적인 현물이나 현금이 아닌 수단을 가지고도 소셜 벤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아, 환급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 수단들은 내부 거래에만 쓰이는 거지 환전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활동해야 될 음, 곳은 소셜 벤처들은 실제로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나 뭐 소외계층일 텐데 그런 곳에서 쓸 수 그쵸. 있는 거 환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일님께서 질문 주신 거랑 혁준님께서 댓글 주신 게 같은 맥락으로 제가 한 방에 좀 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셜벤처라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소셜벤처라는 거는 그냥 사회적인 일을 하면은 좀 스펙트럼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스펙트럼 안에 들어오면은 사회적인 일을 좀 더 많이 한다 싶으면은 소셜벤처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명일님께서 지원하신 그 공모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혁준님께서 지원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체계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사회적인 거는 약간 명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약간 조금 더 뭔가 기업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야 그 핏이 맞는 그런 경우가 막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돈을 벌고 또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슬로건과 그런 조건들을 내거는 것일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몇 개 없어서 꼭 받아야 되는데 사회적인 가치를 또 여기다 얹자니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안에서 알아서 좀 적응을 해야 되는 한계가 아닐까. 그분들 그 애초에 공모가 나온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타협을 적당히 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살리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3차 반응식이죠. 훨씬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돈을 벌겠다고 주장하는 거랑 돈을 벌면서 사회적 가치도 같이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입장이 훨씬 더 어려운 차원의 일이어서 좀 제가 좀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네요. 아, 네, 왜냐하면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동감을 하는 게
이게 뭐가 주가 되고 뭐가 부가 되는지에 대한 서로의 인식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그게 큽니다. 네, 근데 그걸 네. 합의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 설득하기가. 네. 네, 왜냐면 말씀하는 그 중간중간에도 그 심사역들께서 지속 가능 이꼬르 이익 창출 극대화 쪽으로 조금 몰고 가시는 것도 있고 해서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순간 우리의 사회적인 모델이 깨지는 그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 심사역분들께서도 뭐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좀 소셜벤처라는 분야가 아무래도 신생 분야고 생소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좀 한계가 있는데 사실 혁주님께서 화면 공유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법적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인증 자체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혁주님께서 화면 공유하신 내용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좀 더 법치화되면 앞으로 시간이 가함에 따라서 좀 그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실은 제가 시각장애인이어가지고 그런 지금 강사님의 자료라든가 방금 다른 분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네네네. 보기만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아까 두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아, 소셜벤처 네네. 협회하고 또 한 군데 어딘지만 좀 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소셜벤처 협회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협회, 그런 협회 존재하지 않고 그냥 그런 협회가 있다면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아, 요거를, 여기가 그렇군요. 가장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주연님께서 확대하면 된다고 말씀 주셨고, 그 주연님 그 홍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홍보는 잘 됐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해줬고, 운 좋게도 언론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케이스랄까요? 그리고 봉사가 좀 좋은 부분이, 이게 자기가 뭐 하는지를 공유하잖아요, 일상들을. 친구가 만날 때, 야, 오늘 뭐 했어? 봉사하고 와서 뭔데? 이런 식으로 바이럴이 많이 되고, 또 학생들이 또 그 봉사하기 전에 꼭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 유니폼 입고. 그런 것도 공유하면서 또 퍼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대학생들, SNS가 되게 활발한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더 쉬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예. 의사결정 방식을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을 선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혹시, 물론 이게 뭐, 극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사결정에 그 딜레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 사실은 바텀업 탑다운은 제가 이제 사업 모델을 처음에 구상할 때 많이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사업 모델 한번 짤 때 이제 누구를 돕고 어떻게 돕고 하는 걸 할 때 이제 탑다운 하면 안 되고 바텀업을 해야 되고 오래 걸리지만, 왜냐면 사업 모델 한번 짜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나중에 1년 뒤에 바꾸면은 사업이 뭉개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업 모델 만들어 갈 때는 바텀업이 중요하고, 다만 뭐 데일리 라이프로 의사결정 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의사결정할 일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약간 처음에 사업을 만들 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덜 중요한, 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경영자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너무 더 중요한 문제라면 당연히 또 바텀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와 연계돼서, 네. 예, 그거와 연계돼서 처음에는 하실 때 두 분이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혼자서 구상하고 움직여야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맞아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강한 분이 계시는데, 자금보다. 네. 그런 거는
어디서 보통 지원을 받으셨거나 컨설팅을 받으셨나 싶어서요. 아, 자금 지원이요? 아니요, 자금이 아니라 조직 네. 지원이요. 아, 조직 지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조직 지원이 그 인력을 뭐 팀원을 구한다 이런 개념인 건 아니신 거죠? 근데 이제 단체가 커졌을 때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실 때는 분명히 단체 안에 이제 다 파트별로 업무를 나누셔서 분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런 거를 처음에는 이제 혼자 시작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거나 외부 단체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도움을 음. 받으려면 또 어떤 그 단체가 있나 싶어가지고 자금이 아, 아닌 그런 네네네. 부분. 보통 그런 지원들은 소셜벤처 지원 사업에서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 지원할 때 딱 네, 자금만 지원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자금 지원 플러스 멘토링, 뭐 전문가 연결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걸 보시면은 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든 뭐 다른 일반적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든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을 들어가시면은 자동으로 딸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경영 지원까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경영 지원 많이 해주죠. 뭐 네. 변리사 컨설팅 이런 것들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멘토링 이상의 조직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런 준비를 할 때 어려움 있는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게 있나 싶어서요. 아, 그 정도 세세한 행정적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한다는 게 네. 사람을 모집하는 거는 사실은 누가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팀원을 모집할 때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조직을 구성해서 뭐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이제 행정사의 영역인데 그런 행정사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사회적 기업 설립이나 뭐 어떤 단체 설립할 때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협동조합 같은 거는 협동조합 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사회적 기업 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서포트를 하긴 하죠. 근데 아, 누가 해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어볼 때 대응하는 수준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실은 자본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단체를 키울 때 규모는 돈보다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오. 힘든 건 어떻게 좀 극복하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은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한 그 육성사업,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처음에 대학생 때 들어가서 이제 많이 배웠죠.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아,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 누구한테 요청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그리고 네, 질문 희선님.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그 앱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 주변에 뭐가 있는 그런 거를 대충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네, 아이디어는 있고 앱 같은 걸 제가 공대가 나온 걸 아니어서 못 만드는데 지금 네. 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희선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해줄 수 있는 팀원을 이렇게 구해서 어떻게 구할까요?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 이제 와 그거는 진짜 좀 음, 선생님 아니면 혹시 학생이신가요? 아니면은 학생은 직장인이신가요? 뭐 아니고요. 아, 지금 다른 거 뭐 그 아시는 분 그 가게 같은 거 도와주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학생이면은 그래도 학교라는 커뮤니티 속에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어디 올릴 수가 있는데 졸업하는 순간 사실은 뭔가 어떤 큰 집단의 커뮤니티의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는 진짜 좀 어려워서 제가 어디 가면 그런 사람 찾을 수 있다.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아름아름 희선님 만나는 분마다 내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네.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나 그런 사람 몰라 이러고 끝날 거예요. 거의 백발백중.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딴 사람 만나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럼 그때 그 희선님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좀 씨를 뿌려놓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그나마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빨리 씨를 뿌려놓고 한 몇 개월 뒤에 그런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와 동시에 물론 찾는 것도 바로바로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거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맞아요, 뭔가 맞아요. 실무가 나와야지 그 좀 점수를 높게 주고 그런 걸 뽑히는 것 같아서 음. 아, 주연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예를 들면은 그 개발 자체를 처음에 사람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투자를 받거나 지원금 받아가지고 일단은 초기 프로세스를 개발해 보는 거죠. 초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보고, 그래서 이제 이 가능성이 정말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이제 더 투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또는 사람들이 그냥 이 아이디어 좋다면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그때 돼서 이제 개발자를 구하거나 고용하거나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첫 단계를 어디서 해야 이렇게 좀 가능성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막 예를 들어서 뭐 네. A인데 가면은 좀 아이디어를 높게 찾아서 좀 될 확률이 높다든지 뭐 이런 거 조금 알고 싶은데 아, 네, 맞습니다. A 마켓이요? 뭐라고 하셨죠,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A라는 아, 곳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모전의 딜레마인데, 공모전 같은 데나 지원 사업 같은 거 지원할 때 아이디어로만 투자 받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경쟁하다 보니까 아이디어에서 조금 더 발전된 사람, 실제로 뭔가 해본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상을 쓸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 초반에는 이제 좀 자기 자본을 좀 투입하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사업할 때, 제가 마치 처음에 십지밥 할 때 대학생이지만 어느 정도 제 돈을 가지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수익 모델을 발생시켜 가지고 했던 것처럼, 처음에 좀 희사님께서 투자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공모전에 나가서 좀 확률을 높여가지고 뭐 돈을 받고, 또는 이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좀 뜻이 동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미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8시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좀 시작하고 좀 막연한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수업은 끝내지만 그 다음 수업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다음 주에도 수업을 하니까 그때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연님께서 또 그 희사님에 대한 그 답을 또 주셨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